저는 어떻게 하면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한 윤상훈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기 있는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 가우시안 프로세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솔직히 우리 연구실에서 자주 쓰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상당한 시간을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데 할애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발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 이제 모든 발표 준비가 항상 그렇듯이 1번을 준비하다가 2번을 거의 준비를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이번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실제로 돌아가고 어지간한 리그레션 알고리즘 중에서는 거의 최고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 생각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왜 하게 됐냐면은 이 일이 다 위기소재 자체 때문이고 삼성 때문이고 그러면 때문인데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액티브 러닝에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사람들이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많이 쓰고 있고 그렇게 그럼 나도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들어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한 종류입니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확률 과정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신호 처리라든지 시계열 분석,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그쪽에서 쓰는 그런 개념의 세트에 있는 그런 녀석인데 그래서 역사는 되게 길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머신러닝에 들어오게 된 거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2000년대 초 내지는 1900년대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은 뉴럴 네트워크 사람들이 NLP로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았고 딥러닝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머신러닝의 커널의 발전과 함께 머신러닝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닙스 튜토리얼을 보면은 2004년 제가 본 영상은 4년인가 5년인데 그게 뭔가 새로 이렇게 막 떴을 때 닙스에서 튜토리얼을 하잖아요. 딥러닝도 2000년대 말에 했고 2004년도에 닙스에서 튜토리얼을 한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때가 이제 제일 머신러닝에서 막 달겨들어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지금 사실 GP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주 잘 정립된 그런 툴킷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책 중에 제가 시험쌤이나 공지 이메일에 참고 문헌으로 달았는데 가우시안 프로세스 포 머신러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칼 라스무센이라고 독일에 있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게 한 2006년인가 언젠가 딥러닝 나오기 직전쯤에 진짜 나왔는데 GP에 대해서 연구된 거를 자기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책 한 권을 뿅 만들어서 진짜 완전 이제 GP에 찾아봐야 되겠다는 무조건 그 책 보면은 다 그냥 끝나는 그런 수준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GP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 알고리즘이라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고 되게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우선은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최소한 2가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얘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먼저 나온 얘기니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런 확률 과정 연구하는 쪽이랑 머신러닝 하는 쪽이랑 쓰는 그런 어떤 스킬셋 같은 게 되게 많이 겹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많이 보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지난 학기 수업을 들었어서 조금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개념적으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게 어떻게 해서 확장이 돼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세 단계로 확장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이제 확률 차이 배우는 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뭐 그냥 x 하나로 쓰는 거죠. 이게 뭐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리얼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이벤트 맞나요? 그런 녀석 맞나요? 네, 그 랜덤 베리어블, 네, 아무튼 다들 아시는 랜덤 베리어블. 그럼 그 이제 랜덤 베리어블 이제 베리어블 하나인데 실수 스페이스 래핑 되어 있는 녀석인데, 랜덤 벡터라는 것은 이게 여러 개가 이렇게 뭐 모여 있는 거죠. 사실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랜덤 프로세스라는 걸로 확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인덱스 변수가 생기고, 얘는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뭐 보통 생각할 때는 자연수 집합에 속한 인덱스를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떤 임의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후에 모델의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모든 랜덤 베리어블을 y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래서 t1 시점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 인덱스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그런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랑 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3개 정리되어 있는데 반면에 여기는 이 개수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임의의 개수의 그 인덱스의 이렇게 인덱스 개수만큼의 베리어블을 갖고 와도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의 특징, 어떤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의 특징은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완벽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벡터 랜덤 벡터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냥 하기 어려운 그냥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는 개수가 좀 안 정해져 있다가 했잖아요. tn이 이게 사실 5개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10개가 생각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이라는 거는 끝없이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이 변수 개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취하는 테크닉은 뭐냐면은, 이거 중에서 전체 t 중에서 임의의 개수의 부분집합을 뽑았을 때 그때의 요 CDF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카운터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실 그 전에 면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설명의 시간 타임 스텝이라는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한 거지만, 네. 저게 인피니트 레벨부터 왔었죠? 네. 무한계의 변수에 대한 관계를 뭔가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돌아가는 꼼수로 그 중에 5개를 골랐을 때의 관계를 생각해보겠다. 임의의 5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에 따르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PDF는 이렇게 제가 버려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어지고, 요거의 그 다음에 랜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y가 이제 벡터라서 이렇게 뭐 다들 사실 수업에서 많이 보셨을 복잡한 식이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이제 유니베리에이트 가우시안 PDF 혹은 뭐 이 경우에는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뭐 멀티베리에이트 노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게 가우시안이 되면은 그게 가우시안 프로세스거든요. 그럼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게 이제 지금 D 디멘전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 무한히 이어지는 시간 인덱스 배리어블 중에서 임의의 5개를 내가 골랐을 때 그 5개가 가우시안 이 조인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그게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무한 차원,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무한 차원의 가우시안이라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무한계 중에서 아무거나 유한계만큼 뽑아도 전부 가우시안에 만족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사실 스테이셔너리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얘기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신가요?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없겠죠? 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PDF는 다들 아시다시피 2개의 변수만 지정하면은 이걸 완벽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 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코바리언스 시그마인데 이것만 정하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경우에도 얘도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조인트 가우시안에 뮤하고 시그마만 알면은 이제 사실 모든 거를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뮤랑 시그마를 예를 들어서 숫자로 그냥 딱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n개가 아니죠. 아무튼 이 무한계 중에 임의로 n개를 골랐을 때 이런 거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딱 하나씩 정해줄 게 아니라 어떤 녀석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값이 바뀌긴 바뀌어야 되겠죠. 뭔가 규칙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민 펑션과 코베리언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민 펑션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오면은 이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여기 프로세스에서 쭉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들어오면은 본 녀석에 대한 평균을 뱉어주는 녀석이고요. 코베리언스 펑션은 여기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이루는 랜덤 베리어블 중에 임의의 2개가 들어오면 그 2개에 해당하는 녀석의 코베리언스를 뱉어주는 펑션입니다. 사실 이건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저런 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유별난 점은 이 2가지 정보만 알면 이제 모든 정보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 분석하는 분들은 이제 저 뮤랑 코베리언스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 y들의 집합 중에서 임의의 n개 이제 뭐 y t1부터 y t 이렇게 임의의 n개를 제가 뽑았을 때 얘네가 가우시안 PDF를 따르는데 그래서 저 녀석들
있지 않을까? 이 녀석들이 따르는 조인트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이 저 녀석 이 민 펑션에다가 각각을 넣어서 만든 민 벡터 어떻게 쓸까요? 민 벡터와 이 코베리언스들을 각각의 코베리언스 항목에 잘 채워넣은 그런 너무 설명이 차이가 없나? 그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녀석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상이 이제 보통 머신러닝 바깥에서 말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머신러닝에서 등장하는 그럼 머신러닝에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은 일단 기본적으로 리그레션 프로블럼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데이터셋 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xi는 이제 어떤 피처들의 벡터가 되겠고요. 우리는 새로운 인풋 x 스타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y 스타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리그레션 세팅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접근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변수들 데이터셋에 있는 y들과 y1, y2와 해서yn과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변수들이 모두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변수들이 전부 다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말은 일단 y1과 y 스타가 전부 다 이렇게 여기까지 조인트 프로버빌티를 따졌을 때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거고 그것들을 가버닝하는 이제 민 펑션과 코베리언스 펑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민 펑션하고 코베리언스 펑션은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통 많이 쓰는 디시전은 뭐냐면은 평균을 0이라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여기 중에서 임의의 두 개의 코베리언스를 각각 y에 해당되는 x들을 커널 펑션에 넣은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서킷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단순히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그냥 뭔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코베리언스 값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커널 펑션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스퀘어드 익스포넨셜이라는 그런 이름 붙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잖아. 이런 식의 커널 펑션이라는 것이 어떤 두 개의 인풋 벡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값이 커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그런 종류의 함수로 설정을 해가지고 코베리언스 펑션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성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두 개의 데이터 벡터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까이 위치할수록 두 개의 코베리언스, 즉 코릴레이션이 높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코베리언스가 크다, 즉 코베리언스가 작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작다, 이렇게 모델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커널은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쓸 수가 있죠. 그 커널을 쓰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적합한 것이, 우리 보통 여기 들어가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항상 파지티브 데피니트 해야 되는데, 커널은 이제 뭐 레귤러리 커널은 항상 커널로 만들어진 커널 매트릭스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 파지티브 데피니트 하니까 잘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거를 알았으면은 가우시안을 쓸 때 이제 민하고 코베리언스를 쓰는데, 얘네가 따르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민이 이렇게,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은 뭐 다들 친숙하시겠지만 이제 블록 매트릭스 노테이션인데, 여기에 있는 문자로 써주지. 그래서 요 뮤n은 이제 n개 변수들의 평균 벡터, 그다음에 뮤 스타는 요거 하나 혹은 요 뒤에 더 있다면 그거에 대한 평균 벡터, 이거 이제 각각의 코베리언스 값들이 들어있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인데, 위에서부터 n개는 트레이닝 데이터, 나머지는 예측하고자 하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우리의 모델이고,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프리딕션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것은 y 스타니까 p, y 스타, 기분 다른 모든 베리어블들, 요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거든요. 근데 뭐 저렇게 써도 되지만, 이제 x는 랜덤 베리어블로 취급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명시적으로 쓰고 싶다면 뒤에 뭐 다른 x들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무튼 저랑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컨디셔닝 해서 예측하고 싶은 베리어블의 확률을, 이 값이 가질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건데요. 그럼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컨디셔널도 가우시안이니까 가우시안에서 컨디셔닝 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가우시안에서 이제 컨디셔닝 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에 대해서 컨디셔닝해서 2를 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베리어블 첫 번째 베리어블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했을 때
그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어떻게 되는 두 번째 거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다른 수업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뭐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제 뭐를 얻을 수가 있냐면 이제 y 스타의 평균인데 따로따로 해봐도 y 스타의 평균인데 다른 데이터를 전부 관측했을 때의 y 스타의 평균은 그냥 컨스턴트로 놓든지 뭐 영어로 놨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놓은 걸로 합시다. 그냥 전체 평균 영어로 놔두면 이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y 값이고 네, 그래서 저 컨디셔닝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해놓고 보니까 진짜 설득력이 없게 느껴지긴 하는데 뭐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봐가지고서는 이 알고리즘이 도대체 왜 작동을 하는 건지, 심지어 평균을 0이라고 놨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말이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쓴 대부분의 커널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시그너가 있고 L이 있어서 이것들에 의해서 커널의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커널 매트릭스, 그 코베니어스 매트릭스를 구축할 때 커널이 들어가고 그 커널 안에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가 이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라미터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왜 그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지는 나중에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변수들이 가우시안 다른 데 서로 조인트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우시안 공식을 써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왜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인덱스 베리어블로 t를 썼고 t가 유니베리에이트한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1부터 n이라고 쓰긴 썼지만 y의 인덱스가 x1이 되고 y2의 인덱스는 x2, 그러니까 인풋 베리어블이 각각의 인덱스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시간이 아니라 이제 뭔가 더 넓은 공간에 대해서 확장된 형태의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왜 작동되는지를 곧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서서 이거를 적용할 때 몇 가지 생각해볼 포인트를 생각해볼게요.
일단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걸 하면은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건데 이 프리딕션 공식을 계산할 때 매트릭스 인버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 수 n 데이터가 트레인돼서 n개가 있으면 n 곱하기 n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는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를 인버전 스퀘어 매트릭스를 인버전하게 되면은 한 변의 길이의 세제곱 타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알고 있는지 모르겠게 사실 뭔가의 상승에 비례하게 되면 보통 되게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 매트릭스 인버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수에 대해서 n 상승으로 스케일링하게 되고 라지 스케일 데이터에 대해서 돌릴 때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기존에 있는 n개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내 기존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 있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건데. 내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y 스파라는 변수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혹은 이제 이것들이 여러 개라면 이제 공분산 매트릭스가 되고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의 평균과 분산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그 값을 뽑아주는 알고리즘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불확실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뽑아주는 알고리즘이 되게 드물어요. 예를 들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프리딕션을 낼 수는 있는데 이 프리딕션에 대해서 이제 그 프리딕션의 어떤 베이지안 관점을 생각하면 그 언서튼티를 같이 아웃풋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되게 드문데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그런 점에서 되게 이게 굉장히 깔끔한 연산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런 근사도 없이 그런 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연차 높으신 분들은 별로 재미없는 얘기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러 가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옛날에 물어봤다가 바로 까먹은 것 같은데 저 새로운 데이터 하나 들어올 때 네. 10분 전에 업데이트 되나요? 일단 매트릭스 자체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그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대답을 드릴 건데요. 왜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내가 현재 예를 들면 인버스를 계산을 했잖아요. 인버스 계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 들어온 걸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매트릭스 인버전 멤버 같은 거 인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블록 매트릭스 인버스를 계산하는 아이덴티티를 열심히 풀면 돼요. 아마 한우변이 이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서 바꿔줘야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바뀌면 커널 값이 다 바뀌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똑똑하게 계산해서 몇 배만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근데 데이터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 되나요? 물론. 네, 제 생각에는 이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네, 네, 필수 데모에서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수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네, 사실 이 결과가 저기 써있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거니까 이거를 저렇게 옮겼다고 가정하고 다음 거는 보통 가우시안 프로세스 설명하면은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쉽게 접할 수 있는 설명인데 사실 그거 말고도 GPM에 아까 정리되어 있다는 그 책에도 그렇고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왜 작동하는지는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왜 작동하는지는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세상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알고리즘을 강화해 나갈 수가 있는데 강화 스킬 트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알고리즘
다른 하나는 이 알고리즘을 베이지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리니어 리그레션을 커널 리그레션을 하면은 커널라이즈 하면은 이제 그냥 커널 리그레션이 되죠. 커널 리그레션은 사실 뭐 이번에 기계학습개론에서 RBF 네트워크 썼잖아요. 그 RBF 네트워크도 사실 뭐 저기 커널 리그레션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리니어를 단순히 커널로 바꾸기만 한 다음에 이제 뭔가를 여기도 이제 조금씩 뭘 붙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L2놈을 붙이면은 그걸 사람들이 보통 커널 리지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뭐 커널 리그레션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뭐 맥시멈 마진 그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니까. 커널을 바꿔서 그럼 하이 디멘전 여기는 리니어 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바꿀 수도 베이지안 네,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 네, 그렇습니다.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W에다가 그 웨이트 벡터 말하는 건데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y는 W 트랜스포즈 x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내가 여기다 추정하는 W 베리어블에다가 뭐 프라이어를 주고 쭉쭉쭉 해가지고 완전 베이지안적으로 푸는 거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강화하는 테크가 있는데 이제 스킬 포인트 많이 나오면 둘 다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찍는 순서는 다행히 상관이 없고 여기서 베이지안 테크를 탈 수가 있고 여기서 커널 테크를 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가우시안 프로세스. 네, 이런 생각은 사실 저의 생각이 아니고 가라마니 씨의 생각입니다. 가라마니 씨 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도로 보면은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잘할 수도 있는 이유를 조금은 더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커널을 썼기 때문에 일단 넌리니어리티를 다룰 수가 있게 되고 하이디멘전의 이런 하이디멘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베이지안을 썼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이렇게 뭐 오버피팅에서 조금 더 로버스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별걸 설명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래서 휴지 같은 거 사실 바꾸려고 했었는데 휴지를 써보지도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잘 치워. 휴지 해본 적이 없어. 뒤집어. 이거도 제일 말리고 조금 더 낫긴 나은 것 같긴 한데 수상이에요? 네? 수상은 정확한 수능인가요? 좀 너무 수상이 없는데? 이 휴지가 물티슈? 아니 수상 그런 의미에서는 수상 맞아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시 쓰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조용히 되게 잘 지어주는데 무수형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지을 것 굉장히 스텝을 역시 제가 해보니 그냥 텍스트가 되게 잘 지워질 것 같았거든요. 뭔가 그렇지 않네. 생각은 안 됩니다. 장난대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다 쓰는 게 좀 느려지는 우리 현실 라면 그러네요. 우선 지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쓸까요?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네. 열심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그래서 웨이트 벡터를 생각을 하고 인풋 벡터랑 아웃풋 벡터랑 이렇게 내적한 다음에 거기에 뭔가 알 수 없는 노이즈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통 우리가 노이즈 모델을 가우시 제로민의 어떤 베리언스가 얼마 되는 그런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보통 따질 때는 데이터 하면은 모델 W를 하나 정했고 데이터도 봤을 때 이 주어진 거의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보통 평균이 뭐 이런 건 이제 기초적이니까 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클리후드가 주어져 있고 모델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푸는 방법이 이제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다 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말로 띄우겠습니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맥시멈 아포스테리얼이 베이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그 W를 여기서 일단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맥시멈 아포스테리얼에는 W를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그걸 가지고 프리딕션 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설명드릴 베이지한 방법은 W를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하지 않고 모든 가능한 W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예측 결과값들을 다 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프리딕션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L부터 보면은 저 라이클리후드 귀찮지만 저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W를 일단 찾은 다음에 넣는 겁니다. 이거 푸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죠. 리스트 스퀘어 푸는 거랑 거의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WML을 구했으면은 이제 내가 예측하고 싶은 새로운 그 Y 변수에 대한 그런 그 예측값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는 전체 D로 쓰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쓴 건 뭐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 받고 그걸로부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추정했는데 사실 이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풋 데이터 봤을 때 Y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Y 값에 대한 분포, 나의 예측의 분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이렇게 뻔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W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추정한 거에 의한 예측값이 그 평균이 되고 그 확률이 제일 높은 그 가우시안의 모드가 되고 이거는 저 노이즈 모델의 이건데 이것도 사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는 상황에서 보통 이거에 관심을 적어도 머신러닝 하는 사람이 좀 많이 두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맥시멈 아포스테리어리는
이렇게 라이클리후드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W의 포스테리어를 생각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에 W가 어떻게 될까 해서 요거를 최대화한 다음에 그래서 WMAP를 요거를 박음 X 해가지고 구한 거 가지고 프레디션 하겠다는 건데요. 베이지안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가 없고 그럼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를 어떻게 하느냐? 가능한 모든 W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와 W 이렇게 구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베이지안 관점에서 어차피 내가 예측을 혹은 머신러닝 관점에서 내가 예측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내가 W를 뭐 정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W를 추정하면서 낭비되는 정보량을 다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Y 스타를 잘 예측하는 데에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풀어서 쓰면은 그럼 여기서 실제로 사실상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보고 맥시멈 아포스테리어처럼 W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요. 그 다음에 그 W를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프리딕션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포스테리어의 뭐 맥시멈뿐만 아니라 포스테리어 W에 대한 모든 포스테리어에 대한 예측을 다 합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W에 대한 프라이어가 필요해요. 근데 뭐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W의 프라이어를 어떻게 주는지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사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두기 때문에 제로민에 그냥 어떤 임의의 베리언스를 가정해가지고 보통은 그냥 다이어고널한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신기한 거는 이렇게 베이지안으로 포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프리딕션을 하는 식을 쓰면은 그게 지워버렸지만 아까 가우시안에서 컨디셔닝 하는 식과 매우 유사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쓰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딱 나오면은 제 민만 쓸게요. 민은 어떻게 나오냐면 새로운 데이터 x 값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코베리언스에다가 이거 인풋 데이터 매트릭스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의 y값 벡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 가우시안 컨디셔닝이랑 그 민을 제로를 줬을 때 나오는 공식이랑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똑같겠죠? 그러게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식들을 이제 커널라이즈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여기서 이렇게 온 거고
여기서 커널라이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손으로 해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것만 토픽으로 잡아서 하지 않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그거를 벡터 내적으로 다 바꿔가지고 다 커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모든 x를 다 커널 매핑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요지는 이렇게 하면 가우시언 프로세스가 된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스텝 저기서 여기로 가는 스텝도 사실은 좀 흥미로웠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또 많이 탔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거 말고도 많으니까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를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속삭였던 문제인 하이퍼 파라미터 문제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커널라이저 할 때 무슨 커널 써야지 가우시언? 근데 가우시언 프로세스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가우시언 프로세스의 정의 자체에 커널이 그냥 우리의 프리 초이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랑 똑같은 네. 거네. 그러니까 가우시언 프로세스 자체가 뭐 특정한 커널을 가지고 가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예. 리니어 이그레이션에서 약간 x 대신에 커널 피처인 뭐 파일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파일을 그거요.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w를 이제 그 가우시안 가정을 준 다음에 그거를 그 포뮬레이션을 하면은 지금 리니어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 시간에 유도를 할 수 있나 봤는데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결과만 딱딱 가져와서 제가 이따 데모할 때 보여드릴 건데 하이퍼 파라미터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IBF 커널인데 이렇게 커널을 뭐 하이퍼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 문제는 사실 커널을 쓰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뭐 커널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이 커널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크로스 발리데이션으로 정해주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뭐 5폴드랑 5폴드에서 이제 몇 개로 쪼개가지고 발리데이션 셋에 이제 요걸 가지고 트레이닝 한 다음에 발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성능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시그마랑 L을 바꿔가면서 그리드 서치를 하면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익스포넨셜로 하라고 해서 0, 10, 뭐 100 이렇게 바꿔보면 0은 안 되겠지만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게 있고 하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 커널 사용하는 모든 렉소가 다 그렇듯이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막 성능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를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적었던 SVM은 그레디언트로 튜닝할 수 없어요. 뭔가 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도록 이거를 튜닝하는 게 소프트 벡터 머신 안 되거든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돼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내가 내 트레이닝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그거를 맥시마이즈 혹은 옵티마이즈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분을 하진 않을 거지만 그리고 또 아까 썼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라이클리후드는 내가 데이터 엑셀을 봤을 때 모델을 세웠을 때
그걸 내 y 값을 얼마나 잘 설명하냐라는 게 이제 라이클리후드였다면은 아까 가우시안 프로세스 설명할 때 이제 저거 베이지안 관점을 해가지고 W를 마지막에 이제 아웃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W가 없는 형태의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거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W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마지막 라이클리후드라고 불러요. 사실 이게 베이지 테오렘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어디 나오는 녀석이냐면은 조금 신기하게도 W의 포스테리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X를 계속 컨디셔닝하고 있어서 조금 노테이션이 클러터 되어 있는데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X를 빼고 생각하면은 왜 결국 그 전에 이제 이건 트레이닝 X니까 트레이닝 Y니까 알고 갈 수 있는 거고. 뭐 아까 전에 막 W에서 포스테리어 구하겠다 했잖아요. 이걸 베이스 디어렘을 쓰면은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로 나눠지고 여기 밑에 들어가는 게 이게 돼요. 그래서 베이스 디어렘에서 분모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사실 얘예요. 마지막 라이클리후드. W에 대한 베이스 디어 W와 Y에 대한 베이스 디어렘을 썼을 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마지막 라이클리후드예요. 그리고 가우시안 프로세스에서는 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W를 아날리틱하게 마지막에 아웃시켰기 때문에 베이직 디어렘에 있는 분모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마지막 라이클리후드가 부르려면 네. 이제 파라미터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몇 개만 마지막에 했을 때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저 상태는 그냥 마지막 프로바빌리티지 뭔가 파라미터가 있는 라이클리후드가 그게 이제 파라미터가 없는 것, 파라미터를 마지막에 아웃시킨 것처럼 했지만 사실 이 커널 파라미터가 남았잖아요. 사실 커널 파라미터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요 뒤에 사실 시그마랑 L이랑 다 컨디셔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W 커널 그냥 리그레션에 W, 시그마, L이 다 파라미터였는데 그 중에 W를 마지막에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사실 이해가 아주 깊진 않은데 그래서 뭔가 베이지안 관점에서 모델링에서 하이라키를 하나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W를 갖고 놀다가 W는 마지막에 이제 아웃시키고 대신에 W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그마랑 L이라는 녀석들을 다루는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근데 여기서 약간 신기한 거는 뭐냐면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 우리가 막 사실 되게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는 나 오버피팅하고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징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요. 나쁘지 않다라는 게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징 하면 오버피팅 하는데 마지막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징 하면 오버피팅 안 한다고 얘기해요. 상대적이지만 지금 다 베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 책임을 전가시킨 거 아니에요. W가 져야 될 책임을 시그마랑 L한테 전가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W가 원래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라이클리후드랑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오버피팅 훨씬 더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뭐 L이라 쓸 수 있지만 마지노리니까 N이라고 쓰면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어센트로 하는 거죠. 이제 어떤 L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고 싶으면은 L에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스텝 사이즈 줘서
마지막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쓰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나오면 조금 더 패시네이팅한 기법들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이클리후드를 쓰면 왜 더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하나는 라이클리후드에서 쓰는 파라미터 수보다 마지막 라이클리후드에서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피처 디멘전 사실 RBF 쓰면은 그 위에 붙어있는 W는 엄청 많은 거잖아요. 이펙티브하게는 아니지. 제가 아닌가? 데이터 수만큼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만약에 RBF 네트워크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RBF 커널 층 올리고 그 위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면은 아무튼 W 개수는 보통 굉장히 많은데 뭐 인풋 디멘전만큼 많던지 데이터 수만큼 많던지 근데 커널 파라미터 수는 우리가 보통 커널을 아주 복잡하게 쓰진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적게 된다라는 게 일단 하나고 여기서는 2개야. 이 경우엔 2개죠. 2개가 되는 거죠. 근데 X는 사실 네 아무튼 네, 2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의 정당화는 사실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게 결국에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게 가우시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로그 가우시안의 이거를 맥시마이즈를 할 때 그 텀 중에 아무튼 자연스럽게 모델 컴플렉시티를 조절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주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렇게 미분해서 얘를 튜닝해요. 이게 제가 알게 된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구현하려고 하면 귀찮은 게 내가 커널도 여러 개 써보고 싶은데 그 커널에 대해서 미분을 이거는 이제 피아노 같은 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커널을 미분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군. 이걸 내가 손으로 다 짜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알고 보니까 패키지들이 다 구현이 되었답니다. 그렇고 두 번째 한번 설명해 주시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마지막 라이클리후드를 어디에 대해서 스페시피케이션 취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익스펙테이션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X 포인트들을 어디를 잡아서 저건 다 트레이닝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네, 트레이닝 데이터들. 다 시그마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가우시안 프로세스니까 이게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 n개라고 하면은 n 디멘전을 가우시안이 되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맞나요? 제가 말한 게. Y 값이 그냥 걔네들을 더하는 게 아니라 n 디멘전을 가우시안 이 라이브에서 하나 딱 나오는 걸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 그거에 따르면은 그 y들이 전부 다 조인트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는 거니까 아까 평균을 0으로 놓는다고 했고 여기 이제 커널 매트릭스에 이제 k x1 xn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우시안 그 값을 이 가우시안에서 실제 관측된 y들이 가지는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 내가 궁금했던 게 네네.
저걸 보통 라이크리드 하듯이 로그 라이크리드에서 다 더해버리면 네. 전부 다 저 다이애고널 텀밖에 안 나오니까 하이퍼 파라미터 시그마 제곱은 네, 제가 사실 최근에 구현해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처음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막그런 알고리즘이 이상하게 시그마 제곱만 튜닝을 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마저도 이렇게 이상하게 시그마를 낮추는 방향으로 튜닝. 네, 그럼 완전 이상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지금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는 요 PDF가 요거를 따르는 요 함수인데 요 모델에서 내 트레이닝 데이터 Y들이 나올 확률을 최대화한다는 거죠. 소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제 그 특정 Y 값의 확률을 말을 하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저 좀 더 정확한 것 같고요. 말을 하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샘플링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아예 명시적으로 랜덤 베리어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아예 포스테리어를 생각을 하겠다는 거. 이거는 일단은 아까 지금 모델 하이어라키에서 W 없애서 하나 올라왔는데 한 칸 더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 마지막 라이클리 후드에다가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프라이어를 줘요. 그럼 사실은 이 프라이어에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겠죠.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델 프리딕션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MCMC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시그마나 L을 포스테리어에서 시그마랑 L을 MCMC로 샘플링 하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I, L, I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요거에 대해서 뮤를 예측하고 싶으면은 뮤를 잡고요. 그럼 뮤 I가 나오겠죠. 특정 데이터 X에 대해 X 포인트 X 별에 대해서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전부 그러면 내가 예측하는 프리딕션은 저 뮤 아이들의 샘플 S 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썼을 때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올바르게 다뤄주지 않으면 그거는 성능이 안 나오거나 혹은 성능이 잘 나왔다면 사기를 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요거 두 개가 말하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러닝 알고리즘이라서 요 두 스텝 중에 하나를 해주지 않으면 가우시안 프로세스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안 해줬다는 말은 커널 파라미터를 손으로 넣어줬다는 건데 혹은 아니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크로스 밸리데이션보다 얘네 두 개가 통상적으로 더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데이터를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스태티스티컬 파워를 내가 다 쓰는 게 아닌데 이거는 어쨌든 데이터 중에 일부를 버리지 않아요. 전체 데이터를 쓴 상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좋다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냥 사람들이 엠피리컬하게 이걸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럼 둘 중에서 어느 녀석이 더 좋은가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성능은 이쪽이 좋고 쓰기에는 저쪽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거기도
그게 알파벳하고 넣어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맵도 가능하고 베이지안도 가능할 텐데 예. 베이지안 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하고 베이지안이 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근데 베이지안이 클로즈 보고다고 아니죠. 이제 그럴 리가 안 되죠. 없는 거고 네. 맵도 사실은 좀 녹록지 않은 거고 맵을 그러니까는 저렇게 옵티마이즈 알고리즘 써야죠. 뉴머리컬. 그러니까 근데 지금 뉴메릭 옵티마이제이션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에서 됐는데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로그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m을 내가 원래 옵티마이즈 하고 있었다면은 프라이어 텀을 뒤에다가 뭐 미분 가능한 프라이어를 뭐 하나 붙여주는 거죠. 그거는 되죠.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저기도 트레이딩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 셋을 넣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포인트인데 발리데이션 셋으로 안 넣고 트레이닝 셋으로 넣어도 된다는 거. 네. 발리데이션 셋이 필요가 없다는 게 저 방법의 장점이에요. 일단 조금 더 장단점을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 샘플링 알고리즘은 MCMC다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무슨 그러니까 MCMC가 불안할 경우가 있어요. MCMC가 이게 스토캐스틱하게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항상 일정하게 성능이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좀 저거보다 불안하기 아니 무엇보다 느려요. 왜냐면은 아까 매트릭스 인버전 한 번 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MCMC로 샘플링 10번 한다 하면은 그 매트릭스 인버전이 10번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 여기서 그래서 많이 쓰는 MCMC 알고리즘은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랑 슬래시 샘플링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가 훨씬 우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베이지 옵티마이제이션 쪽 논문에서는 왜 슬래시 샘플링을 많이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개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은 일단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는 예전에 지석영이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몬테카를로를 할 때 그레디언트 정보를 써가지고 굉장히 효율 좋고 굉장히 잘 되게 만드는 그런 MCMC 알고리즘인데 단점은 이제 그레디언트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그레디언트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레디언트 구할 수 있으니까 저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고 슬라이스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그레디언트에서 샘플링하고 싶은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레디언트 못 구해도 슬라이스 샘플링을 쓸 수 있어요. 다만 그리고 이제 대신에 슬라이스 샘플링 하이 디멘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설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게 원 디멘전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어댑티브하겠다 이렇게 스텝 사이즈를 조정을 하면서 잘 될 것 같지만 하이 디멘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샘플링 거의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그냥 말에 따르면 샘플링 해야 될 데이터 가 파란색 두 개니까 2차원에서 뭔가 넣었다가 그렇죠. 있는 거니까 슬라이스 샘플링 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슬라이스 샘플링도 그냥 괜찮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뭐 그렇긴 하죠. 아 이게 제 말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슬라이스 샘플링은 이렇게 샘플링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샘플을 뽑고 싶은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먼저 Y축에서 한번 샘플링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어떤 인터벌을 줘가지고 샘플링 근데 여기는 바깥에 넘어가니까 여기 인터벌을 안으로 이렇게 들여오고 이렇게 샘플링해서 그 사람 별로 의미는 없겠죠. 어차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디멘전에서 이렇게 되는데 하이디멘전으로 갔을 때 그러면은 이 인터벌이라는 개념을 사각형으로 확장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인터벌이 원디멘전에서는 이제 쌍각한데 하이디멘전에서는 이거를 인터벌을 스퀘어, 큐브 이렇게 확장해버리면 디멘전에 따라서 이 공간이 너무 커져가지고 뭐 거의 좀 의미가 없어져서 여러 가지 딥스 샘플링 방법처럼 이제 디멘전마다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들이 휴리스틱하게 돌리고 있는 거 그거 몰라가지고 그것도 되게 고생해요. 네, 무슨 얘기 저차원이라는데 2차원이죠.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커널을 뭐 여러 개를 쓰는 것도 있고, automatic relevance determination이라고 해서 저 L 파라미터를 디멘전마다 줄 수도 있거든요. 디멘전 개수만큼 L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느리고 그 다음에 느리고 이제 만약에 MCMC가 실패할 경우에 완전 이상한 답을 내놓게 된다. 인데 대신 성능이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나 맥시멈 포스테리어리보다 베이지안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실제 상황에서 저 커널의 모양을 벗어나는 모양을 쓰게 되면 가능성도 고려해야 돼요. 성능이 잘 안 나오게. 그렇죠. 커널 아마 방법이 이거 1번, 2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커널을 바꿔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번, 2번은 커널을 썼을 때 그 커널에서 이제 최대한 잘 하는 방법을 하는 거고요. 이걸 몰라가지고 사실 유기소적 과제 때 약간 크로스 밸리데이션 비슷하게 했고, 저 샘플링 할 때 예. 샘플 여러 개를 가지고 분포를 추정해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베스트 값을 그냥 해놓고 쓰는 거예요? 분포 전체를 다. 그러니까 저기서 원하는 거는 그냥 파라미터를 찾는 거잖아요. 뭐를 결정하는 거랑 싶은 건가요? 제가 여기다 쓴 내용은 프리딕션을 하는 건데요, 일단.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인풋 X 별표에 대해서 그거의 Y 값을 예측된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그거를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다 샘플링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예측값을 구하고 그 예측값을 평균한다. 이런. 예. 생각하시는 아마 보통 베이지언 MCMC에서 예전에 대전 인포먼스 했던 거랑 이게 서치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걸 들었던지 좀 맞으면 좀 그런가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뭐 혹시 회전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 그거 풀스크린도 되는데 뭐 컨트롤 에리어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컨트롤. 그러니까는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그러니까 논문에서 막 샘플링 쓰고 하니까는 이 샘플링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원래 샘플링이 로또 그러니까 분포가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샘플링 잘 되면이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제가 직접 실험해보려고 했는데 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누가 다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델브 데이터셋 중에 그 퓨마 로보틱스 그 다이나믹스 리그레션에서 사람들이 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G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고리즘 많이 해놨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그래서 이건 그냥 원시레이어 퍼셉트론이고요. 이건 가우시안 프로세스고 KNN들이네요. 근데 가우시안 일단 이거 위에 두 개만 보실 건데 위에 거는 가우시안 프로세스 맥시멈 아포스테리얼이라서 여기에 프라이어 주고 맥시멈 마지노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즈 한 거고요. MC는 저렇게 샘플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실 때 아마 요 순서대로 이렇게 테스트 에러가 가는 거예요. 테스트 에러를 그래서 이건 아마 그 데이터셋 사이즈일 거고요. 트레인트 64개 썼을 때 이가 빠져있지. 가만식하는 경우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은 대동소이한 경우도 있고 MAP랑 MC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MAP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읽나요? 저 박스하는 숫자는 뭐예요? 0, 2, 그 의미를 제가 정확히 잘 몰라요. 요 내용은 모르고 Y축은 뭐예요? 일단 Y축은 테스트 에러고요. 이거는 알고리즘 목록인데 여기 써있는 순서가 요 막대기의 순서예요. 위에서 아래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 써있는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 개수예요. 보시면은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나머지보다 거의 제일 잘하거나
상위권에 항상 들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요 두 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예요. 요 두 개.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여덟 뭐- 번째 게 뭐예요? 네? 여덟 번째. 위에서 여덟 번째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뭘까요? 아니 이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실 뭐 볼 수 있는데 막대가 작아가지고. 네? 여덟 번째 게 막대가 작잖아요. 아 네. 에러라고 했죠? 에러겠죠?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에러입니다. 네, 리그레션 문제들에 대해서 푸마 그 로보틱스 다이나믹스가 디멘전이랑 뭐 이렇게 논리니어리티, 노이즈 이런 정도들한테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데이터예요? 로보틱스 다이나믹스가 뭐 조인트 움직임이랑 이런 거 기록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디그리그리던 몇 개, 아까 무슨 센서 몇 개로 나머지 하나 예측하는 아, 센서 값으로 센서 값을 예측한 거예요? 그런 약간 로봇의 제가 이해하기로는 프로프라이어세션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알겠나?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관절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나머지 가지고 하나 예측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8디멘전, 32디멘전. n이랑 n도 이제 조건 뭐 바꾼 건데 FH도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해요. 그죠? 64, 128. 네? 64, 128. 트레인 데이터 수.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보통 에러가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일단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다 같이 못하는 케이스라서.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네. 설마 다 맞췄다는 건 아니겠지. 너무 느려서 못 돌렸다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만 2가 빠져있잖아요. 아, 여기가 빈칸인데 아마 뭐 돌리는 게 실패했겠다 이런 거겠죠. 근데 뭐 다 같이 못한 상황에서는 이제 뭐 잘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리그레션 프로그램에서 어지간하면은 거의 톱을 찍거나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 알고리즘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MCMC랑 비교했을 때 사실 또 비등비등하지만 많은 경우에 샘플링이 잘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비슷하네. 네, 뭐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적을 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혼자 실험을 해보려다가 인터넷에 이거 찾고 실험을 하기를 그만뒀죠. 이게 왜 인터넷에 있는 거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제 안 될 것 같죠? 5분차로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만약에 써야 될 일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구현 다시 할 필요 없으시고요. 매트랩 같은 경우는 GPML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매트랩의 경우에는 GPML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파이썬의 경우에는 GPy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GPy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건 데이터는 뭐예요? 이건 이제 눈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뭐 늘 하듯이 필요한 것도 인풋을 하고 데이터 만들 건데요. 그냥 평범한 이런 함수 조금 논리니어한 사인이랑 리니어의 곱 그냥 이런 거 이것이 얼마나 잘할 수 있나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40개 생성했고요. 속도가 좀 보이시나요? 불 끄는 게 없나? 그냥 하도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건 트레이닝 데이터라서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를 랜덤하게 곱하는 거 0에서 1 사이에서
이거는 이제 이 모델이 그 학습한 함수 자체를 보기 위해서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보려고 이렇게 촘촘하게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위에 게 트레이닝 세트 셋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일단 g파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잘 구현되어 있고요. 가우시안 프로세스 라이브러리가 잘 구현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는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잘 구현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보면 돼요. 사이클 런에도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자동으로 조절할지를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커널을 뭔가 이렇게 커널을 정의해 줄 수 있고요. 오브젝트 그 GP 리그레션이라는 그 커널을 인풋으로 받아서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하면은 프린트 치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모델에 대한 정보 볼 수 있는데 커널 선언하면은 자기가 이거 초기 값도 제가 당연히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랭스 파라미터가 여기에 L이고 베리언스가 여기에 이제 시그마 둘 다 1로 이니셜라이즈 되겠어요. 컨스트레인트를 정확하게 모르겠나마 파지티브로 이렇게 딱 도메인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은 여기에다가 노이즈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본 디폴트 파라미터 세팅으로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첫 줄은 프리딕트가 이제 그 인버스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예측하는 건데요. 궁금한 게 노이즈가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노이즈가 해커 파라미터 같아요. 신경 별로 크게 안 써도 됐던 걸 기억하면 마지막에 쉬운 근데 바꿔놨는데 MAC로 바꾸다던가 이런 건 아니죠. 무슨 다른 다른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지금 어제 네. 이게 혹시 전체 화면이 아니라? 내가 지금 큐를 열심히 써서 하는데 아니네. 이거 사이즈 때문에 그랬나? 네. 네, 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고 진짜 함수는 이제 점선으로 표시해놨어요. 근데 저 기본 해프 파라미터로 돌리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지금 프리딕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0에서 1 사이에 촘촘하게 있는 그 돔X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 각각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프리딕션 시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안 돼요. 안 되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해줄 거예요. 그 옵티마이저는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치면은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면서 옵티마이저 기법은 그 BFGS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거 저거를 해서 제가 알아서 옵티마이저를 하고 오브젝트보다 이제 마지막에 라이프를 근데 제가 프라이어를 안 정해줬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라이프를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까 11이었는가 위에 들어갔고요. 다 초기 파라미터 값이 베리언스, 렌스, 노이즈가 다 111이었는데 옵티마이즈 하고 나니까 0.0009 그다음에 엑스 스케일은 77, 노이즈는 0.07 이렇게 완전 초기 값하고 멀어지는 값으로 이렇게 얘가 최적화를 해버렸어요. 얘가 지금 잘 한 건지 안 한 건지 봅시다.
라인레스 줄이는 줄여야 되잖아요. 네? 라인레스 줄여야 좀 더 잘 맞게. 그럼 더 촘촘하게 맞추는 거죠. 한국사람 인위적으로 되게 큰 바꾼 다음에 풀 제대로 하는 근데 저기 모델을 지금 새로 가져오긴 하는 거죠, 기반상. 그러게요. 그냥 잠깐만요. 네. 뷰랑 배경을 출력을 했는데 마케팅 한 거. 이런 밸런스 그냥 여기 와 여기 밑에서 바로 뭐 오기 직전에 짜고 딱 들어온 건데 안 될 수가 있지. 저게 데이터가 바뀌어서 그냥 데이터가 바뀌어서 똑같은 파이프 파라미터인데도 모양이 달라지네. 그래가지고 돌리다 저렇게 중단하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 됐다. 그러니까 옵티마이즈가 뭔가 실패를 했던지 파라미터 값이 아까랑 또 다르죠. 그러니까 베이언스는 9, 랭스 스케일이 0.2, 노이즈는 10.5.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맞추는 걸 볼 수 있어. 아우씨, 갑자기. 그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서브트랙터 리그레이션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서브트랙터 리그레이션은 그리드 서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C 또 까먹었어. 보더 넘어가는 녀석들에 대한 그거랑 선열 파라미터랑 스케일터 리그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비교하면은 노란 게 초록색이 소프트웨어 리그레이션이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가우시안 프로세스보다 한참 잘 못 맞추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게 공평한 비교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좀 줄이면 그렇죠. 이거를 C랑 감마를 더 열심히 튜닝하면은 되겠죠. 사실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어쨌든 리그레이션 할 수 있는 거고 좀 여러 가지 다른 시간